시장 최근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었고요. 하반기 중국 시장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저성장 점, 그리고 상품 가격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여력들, 그리고 시장부터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의 대중 보유 관세에 대해서 저희는 인하할 걸로 표를 좀 드리고 있어서 관세 부분도 조금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책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는 거겠습니다만 성장 목표랑 제로 코로나 둘 다 병행하겠다고 하고 있고 경기가 가장 임팩트가 컸던 상하이 지역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최악은 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그림들, 부양책의 강도 이런 걸 보면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매우 완만한 일자형 경기 회복은 가능해 보이고 하반기에 중국이 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국가들 대비 정책 여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의 분기별 흐름을 저희가 수정 전망을 좀 했고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지금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타이밍으로 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가 돼서 중국이 좀 체크할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데 지금 시장이 정책에 대한 기대로 밸류에이션 올라왔기 때문에 4월 말 이후에 이제 다음 경제 주제 회의가 7월 말에 정치국 회의가 좀 중요하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통화 정책이나 향후 CPI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톤이 좀 바뀌는지를 7월 말이 좀 시장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볼 때는 지금 중국 지표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받는 이유가 최근에 중국의 가계나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사실상 거의 5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 인프라나 민영 비용이 높은 주택 시장이나 이런 쪽의 회복도 당연히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일단 바닥 확인은 하지만 반등 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소비 시장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최근에 고용 지표 악화에 따라서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회복되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 공급 문제가 해결돼서 올라오는 V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지금 추정치에 대해서 크게 하향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중국은 지금 연초 이후에 누적으로 대략 한 7% 정도 올해 이익 전망을 좀 깠습니다만 이번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2분기 실적 시즌도 역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추가로 이익 하향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여기 2020년 우한 사태 때도 주가 한번 오른 다음에 실적 기간에 상당히 흔들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7월 달에 이제 업종 전략이나 국내 중국 관련주 의견을 드릴 때 주목할 분야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역시 중국은 가장 돈이나 집행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정부 투자 사업 쪽이 계속 앞서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중국의 에너지 쪽이나 신형 인프라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작년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탈탄소 전략 관련해서 상품 가격이 좀 억제되는 부분들을 중일 화력 발전이나 석탄 쪽에 대한 완화 그리고 한쪽에서 계속 신재생을 또 역시 투자를 병행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가 주가 측면에서 혹은 가격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소비주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국내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많고 중국 역시 현지에서 상당히 지금 전기차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주들이 상당히 언더하고 있는데 소비를 좀 역발상으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전자상가처럼 바닥 확인이 된 업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저희가 일단 3분기에 실적 시즌 공공하면서 조정이 있으면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사이클은 중국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혹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하에서 비중 확대 기회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가장 최근에 선호하는 지수는 본토의 대형지수 쪽에 CSI 300이나 태권 쪽은 거의 무차별한데요. 그래도 탄력적인 고객들, 그러니까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고객들에게는 함센테크라든지 이런 업종 지수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 부분을 좀 더 편성하자는 의견을 그냥 발표 마치겠습니다.
올 7월 주식시장 전망 관련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나투자증권 3%나 스태틱 TV 중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제가 오늘 실물경제 금융시장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가장 주목해서 들으셔야 될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게 두고 들으셔야 될 거는 세계가 질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는 지난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연설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G8을 기존에 러시아, 중국, 브라질 또는 뭐였죠? 인도, 배경에다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이란을 넣었습니다. 이 G8인데 이 나라들이 GDP가 선진국 빼고 나면 GDP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에요. G7에 대항해서 이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G7하고 이 G6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어요. 어떤 나라들은 1차 상품을 생산하고 해왔고 1차 상품이 그 나라들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그걸 갖고 가공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1차 상품을 갖고 그것이 공업 제품이든 서비스 제품이든 이런 산업화된 나라들. 근데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1차 상품 생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이 G8 안에는 1차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들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이게 1차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와 1차 상품이 투입적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은데 1차 상품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죠. 이렇게 G7하고 G8로 나눠져 있고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수십 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런 어떤 형태로든 보시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래요. 러시아가 제국을 형성하고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몽고에 의해서 쑥대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고 제국을 만듭니다. 1600년대. 그 이후로 흔히 말하는 계몽군주자들이 러시아를 이제 근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발대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수도를 버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수도를 만들고 이 유럽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과학을 만들고 그래서 근대화시킨 곳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하면서 세계가 두 개의 질서로 나뉜다는 걸 공식화시켰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2014년에 그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는 그때는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3개월 동안 모스크바 시내 생필품 가게가 완전히 나버리는 그런 상태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14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중간에 2015년에 러시아가 시리아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시리아에 러시아의 전략 무기라고 하는 S-400까지 들어갔죠. S-400은 이게 있으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를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F-22도 S-400이 잡힙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제 군사적으로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 미국은 시리아에 들어가려고 고민하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아랍의 봄, 트위터를 이용한 사람들의 막 자기 의견을 분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퍼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미국이 자기 스스로 감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시리아에 개입하지 못하고 빠졌고 이 과정에 러시아가 아사드, 독재 정권이라는 아사드를 지원하며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동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그 국가에 러시아에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오페크 산유국들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가 다 왕정이잖아요. 거기다가 순위파거든요. 근데 저기에 시아파인 시리아에 이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러시아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내놨기 때문에 이 산유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4년에는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려는 힘이 있었죠. 그때 미국이 주도해서 오페크를 증산을 시켰습니다. 유가가 더 떨어지고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저런 행동을 했는데 오페크 산유국들을 아무리 유럽이나 미국이 얘기를 해도 얘들이 증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이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물론 G8 안에 오페크 산유 국가들은 없습니다만 지난 4월 달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를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제명하는 투표를 했는데 물론 뭐 93개 나라가 찬성해서 제명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들 보면 오페크 산유 국가들은 전부 다 기권했습니다. 미국하고 같이 갈 수가 지금 현재 세계는 1차 상품 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요. 인도나 중국처럼 1차 상품의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자기 나라 경쟁을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G7을 중심으로 한 1차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한쪽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커머더티 시장에서 이제 뭐 커머더티 가격, 커머더티라고 하면 그게 뭐 유가든 원유든 아니면 뭐 곡물이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1차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뭐라고 했냐면 푸틴 인플레이션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방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서방이 경기 침체가면 원유 안 살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이 경기 침체가는 걸 원치 않으니 인플레이션 진정시켜 주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곡물 가격이나 유가가 좀 안정세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지금 2라운드로 넘어가요. 서방 세계 인플레이션. 이런 그 거대한 유동성,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푸틴 인플레이션을 갖자고 지금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이 마구 풀어놓은 유동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부터 짚어보시면 3페이지인데요. 글로벌 경제는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경기 침체라면 경기 침체라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들의 의도가 굉장히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금융시장에 양털깎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숏으로 그냥 박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숏 하는 애들은, 공매도 하는 애들은 이걸 그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계속 지켜보다가, 아예 박살을 내놓는 겁니다. 개인들이 손들미하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심리적인 압박감 많이 주고 뭐 경기 침체간다라는 걸 마치 시장의 대세인 것처럼 마구 터뜨려요. 그러면서 가격을 마구 떨어뜨리는데 이런 일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숏스퀴즈 같은 일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숏을 밀어버리는, 매도를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함정에 지금 걸려 있는 거다. 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상태에 있습니다만 뭐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긴 해요. 근데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괜찮거든요. 지난 3월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은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제조업, 중국,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미국 30%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보면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10% 안 됩니다. 고용도 한 8%밖에 안 돼요. 한국,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선진국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이고
이게 이제 여행 소비는 이걸로 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자동차 매출이고 현지 냉장고 매출이면서 뭐 하겠습니까? 여행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침체로 간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작년 여름에 3차 대유행 그리고 4차 대유행 지난 게 올해 2월, 3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움찔움찔하고 있는 정도가 글로벌 경제의 본래 모습이고, 물론 뭐 여기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푸틴도 러시아도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푸틴을 중심으로 한 G8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원하겠습니까? 미국아 망해봐라. 그런다고 자기네들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의 대립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앞으로 계속할 일이고, 지금 경기 뭐 박살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푸틴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경제 좀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엉망이네, 전쟁해가지고 전쟁 됐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미국도 전쟁할 때는 늘 경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거잖아요. 전쟁한다고 우리는 그러죠? 우리처럼 자원 없는 나라는 전쟁하면 우리도 조람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전쟁한다고 조람하면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국민들이 투표해야 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경기 침체를 끌고 가려고 모양은 아니고, 이 자원발 인플레이션은 러시아가 의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원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뭐 경제가 뭐 침체로 가고 그걸로 주가를 박살내고 하는 거는 한 번씩 그런 양털깎기 하는 애들이 지금 이제 세력을 왕창 결집해가지고 왕창 밀고 있는. 제가 보는 사이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런 걸로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런 글만 엄청 올려줍니다. 엄청 올려줍니다. 지나고 나면 또 걔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샥 빠져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고민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2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2단계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월 달에 8.1%가 나왔대요. 그런데 주가나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8.4 나오는가 8.6 나오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지난 5월 작년 그러니까 이제 5월 물가 상승률은 6월 중순에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주식시장, 증권시장 뭐 전반적으로 엄청난 조정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미국의 5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시장이 좀 바짝 긴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특이하게 렌트가 주택 렌트가 CPI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36% 정도. 우리나라는 전세까지 집어넣어도 9.8%. 대부분의 나라가 주택 렌트가 CPI 차지하는 비중이 뭐 5%에서 8% 정도인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32%지. 근데 이 렌트가 보시다시피 다른 거는 좀 안정되긴 해요. 다른 건 좀 안정되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곡물 가격이잖아요. 저번에 이제 푸틴이 더 이상 끌어올릴 생각은 없다. 안정시키겠다. 안정된다고 치고 이 렌트가 31% 차지하는 렌트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작년에 미국 집값이 2020년으로 엄청 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집값 올라가도 월세는 안 올리지 않냐 일반적으로. 근데 미국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게 개인들이 다 집을 갖고 있고 개인들이 렌트를 하면 안 올릴 수 있어요. 자기 집값 올라갔다고 집세를 굳이 안 올릴 수 있는데 미국은 절반이 지금 법인들이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그 이후로 개인들이 집을 많이 팔고 그걸 펀드들이 매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집값 올라갔죠. 당연히 이 펀드들로서도 렌트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집값이 올라가면 곧바로 렌트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렌트가 CPI 31%나 차지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일리가 있죠. 아니, 이거 푸틴 인플레이션 아니고, 자원 인플레이션 아니고, 너희들이 경기 동성 마크거든요. 이름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니, 우리가 뭐, 금융이 있다고 국가가 잡히냐. 푸틴이 저러고 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다가 괜히 빨리 했다가 많이 했다가 경기만 잡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렌트가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지난달까지 금융시장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어요. 뭐 JP 모간도 그랬고 근데 JP 모간이 급작스럽게 리포트를 며칠 만에 그전에 사흘 만에 그전에 냈던 리포트를 뒤집어 엎고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팔일자 이 문제에 주목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문제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은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렌즈를 낮추지 않고서는 CPI가 7%에서 아마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델을 돌려보면 제가 돌린 모델을 아니고 미국들이 돌리고 모델을 보면 이거 CPI가 8%에서 7%까지 내려오긴 하겠지만 잘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가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 근데 렌즈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인이 렌트하는 애들이 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짜리, 2년짜리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집을 사서 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게 하고 렌트가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얘들을 파산시켜야 돼요. 돈 못 빌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얘들한테 돈 못 빌려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대형은행들한테는 아주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집값 30% 떨어진다. 그래도 은행이 망했을 때. 이런 식의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또 하나 단기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도 이자 부담이 너무 크도록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얘들이 집을 팔거나 그러면 얘들이 파산을 하면서 경매가 나오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그러면 연준이 하는 정책을 생각해 보면 단기간에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려가지고 얘들이 집값을 단기간에 떨어뜨린다. 이게 8월, 9월 달에 성공을 하면 7, 8, 9월에 성공을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확 줄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하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거 잡지 못하면 미국의 대권이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또다시 버블로 무너지면 세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G7과 G8의 대립구도를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저 시스템이 좋네라고 하는 이게 패권을 구성하는 핵심인데 미국이 여기서 또다시 법을 일으키고 이거는 무너지는 거 봐야겠죠. 우리 동유럽도 지금 푸틴이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집값이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한 데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입니다. 동유럽 쪽이에요. 이쪽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생각으로서는 그 집값 상승의 수혜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저소득 상승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서방과 돈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시간 지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유동성을 빨리 끄고 집값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소득 대비 집값으로 보더라도 2008년 그때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꺾고 놓는다고 해서 미국이 갑작스러운 침체로 가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낮추는 정도. 그래서 좀 가혹하게 금리 인상이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방기금리를 보면 특정한 수준 정체가 한 3% 중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까지 올랐는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적정 연방기금리 레벨로 계산을 해보면 한 3.5%. 근데 지금 이 적정 금리도 지금은 한 11%까지 나옵니다. 지금 물가를 당장 잡으려고 15%까지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다고 내년까지 3.5% 정도 올린다. 지금 연준의 진도표가 아마 그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지금 2007년대
7월 달에도 FMC가 이때 75bp를 더 올려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팔도록 하는 게 1차고, 그게 이제 8월 달에는 FMC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라서 8월 달까지 좀 진정이 되면 9월부터는 25bp 뭐 이렇게 낮추기 시작했나. 진정이 안 되면 9월에 가서도 또 50, 70, 60이 될 위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배드 인플레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는 둘 다 시달리죠. 둘 다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경기 침체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2년짜리 국채금리가 보시면 왼쪽 그림인데요. 2000년에 저 인플레이션한 게 경기 침체 시기거든요. 여기 90년 초반에,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상대한 그리고 팬데믹 때 명칠해져 있는 게 경기 침체 시기인데, 그 직전마다 영역으로 보시면 10년, 2년 국채금리가 역전됩니다.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죠. 지금도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 거의 달라붙었거든요. 거의 달라붙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1년, 2년, 2년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0년, 2년 금리 차가 역전되게 하면 안 되겠네. 역전되게 놓으면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망했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경기 침체 오면 연준이 또다시 금리 많이 낮추죠. 그겠네. 그러면 집값 또 올라가겠네. 그럼 또 성장주 주가 또 올라가겠네. 기다려야지. 기다렸다가 막 질러야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연준은 그것은 자산 버블이 생깁니다. 이게 장단기 역전되고 나면 경기 침체가 곧바로 오는 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 안 올려봤자 장기 투자기관들이 채권을 장기 채권을 사가지고 이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미래가 이게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을 낳은 것이고 2000년에 닷컴 버블을 낳은 것이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과 성장주에 베팅하도록 만들고 그쪽에 버블을 만들게 하고, 그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8년부터 연준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만들면 또 버블 온다 그래서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놓는 거죠. 뭘로 막느냐? QT라고 하는 자산 축소입니다. 연준이 QE를 하면서 모아놨던 채권을 QT라는 걸 하면서 파는 거예요. 장기 채권을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이 계속 팔아가지고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2018년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때리면서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 온다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10년, 2년 금리 차가 역전이 안 됐어요. 이유는 연준이 10년짜리 국채를 계속 팔아가지고 이게 못 내려오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블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QT를 하고 있는데, 저걸 왜 하느냐?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되느냐? 왜 굳이 저걸 하느냐? 10년짜리 금리가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버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버블 차단 효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거 역전시키고 그러면 더 많이 팔아요. 역전 안 시키고 지금처럼 뭐 10bp라도 10년짜리 금리가 높으면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QT 규모를 늘려가지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아니 거기에 펀더멘탈 실물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의 기대 가지고 연준이 사람들의 기대를 움직이려고 하지?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SNS나 사설상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집단적으로 퍼져버리고, 그것이 실제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내가 실물 경제를 움직여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내가 암만 실물 경제 가지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야겠죠. 기대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연준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예요. 그게 이제 경기 진짜 온다 그래도 장단기 경기 지역전을 못 시켜서 그냥 그러다가 마는 그게 2018년 19년으로 또 그런 모양이 그 10년짜리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금 한 3.2% 정도 하는데 그걸 시적 안정식이나 이런 걸로 하는데 적정 금리는 3% 중반 정도인 거예요. 주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기본적으로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주가비 내센도의 주가고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미국 S&P 900개 기업의 대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익하고 EPS죠.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하고는 같이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했는데 이번 팬데믹 때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튀어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그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E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걸 이제 분수형으로 나타내보면 오른쪽 그림 같은 거 17배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던 2015년, 16년 이후로부터 이게 17배 레벨까지 올라가요. PER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PE. 그러니까 이때 어닝은 에르스들이 추정한 향후 12개월 동안의 추정이익입니다. 과거 이익이 아니고 12개월 추정이익으로 PE를 계산해보면 17배 정도가 고점이다가 팬데믹 때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서 이게 22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다시 17배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16배, 17배 정도인데 그동안 주가가 폭락했냐, 많이 떨어졌냐, 뭐 경제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 그거 아니고 그냥 정상화된 겁니다. 팬데믹으로 정상화됐고 금리 정상화됐고 그냥 주가도 정상화된 거예요. 우리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경기 침체 온다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동안 주가 떨어졌던 거 잊어버리시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주가가 팬데믹 이후로 과도하게 올라가는 거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기억하는데 둘 다 통해서 잊어버리고 지금 뭐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이걸로 아는데 왼쪽 그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P인데 P를 좀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다르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버트 슐러 교수라고 이 양반 저는 지금도 미국의 연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반이 쓴 Relational Equivalence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판, 2판, 3판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인데 국년마다 놀라운 책인데 3판이 2015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그 의미가 크죠. 근데 이제 뭐 그 이야기 좀 기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CAP라는 건 뭐냐면 이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데 뭐 과거 12개월, 향후 12개월 말고 지난 10년 동안에 경기 사이클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기업 이익이 그게 진정한 기업 이익이다 보고 그 지난 10년간의 평균 기업 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냐라는 건데 지난 30년 동안 평균값은 26배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은 20배고 위쪽에 있는 값 32배 빼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20배, 32배가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 있던 2000년 작은 버블이죠. 팬데믹 이번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그 위로 올라간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2008년 이후로 연준이 QE를 해야 될 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많이 폭락했을 때는 저희 순분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90년에 경기 침체 때 한번 떨어지고 있었죠. 보시면 이제 지난 2017년, 16년 이후로 이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때 32배 낙토까지 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2008년 이제 버블 붕괴 이후로는 주가가 회복했고
20배선으로 타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을 한 거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는 26배를 타고 가다가 성장주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이게 32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CAP의 20배 선을 따라갈 때도 있고 CAP의 26배 선을 따라갈 때도 있고 32배 선을 따라갈 때도 있는데 32배 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버블이다. 머릿속에서 치워버리는 게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치워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은 꽤 많이 하락해서 3,700까지 내려갔었죠. 3,700은 100배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900 수준이기 때문에 30배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성장주 강세 시기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정도의 밸류에이션인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봐요. 이게 더 확화되거나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면 20배까지 갈 수도 있어요. 20배까지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온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S&P 500 2,700을 이야기합니다. 그 2,700선이 어디냐면 저기 20배 경기 침체 배수가치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재정을 중국, 러시아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들이 1조 달러 10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 공화당이 치고받고 싸우는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공화당은 전통 에너지 하자고 하는 민주당은 대체 에너지 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백악관과 하원이 조율하고 있는 건 하잖아요. 그래서 외투가 어쩌가는 거니까 둘 다 하는 걸로 해서 저 유럽이 에너지 문제 극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오페크한테 칭찬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러시아가 안 살 테니까 너희들이 칭찬해달라. 오페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죠. 자기네들이 러시아에 반하는 정책을 썼을 때 시리아가 군사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에 반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 망하도록 러시아에 휘둘리도록 내버려둘 것이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증산할 것이냐인데 민주당도 생각을 바꿔서 전통 에너지를 같이 합시다. 공화당까지 같이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그게 통과가 되면 이게 생산이 미국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경기 침체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경기 침체는 한가할 때 아니고 지금처럼 러시아나 미국이 후보를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없이 없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연준도 급격하게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케이 한 분기 정도 오는 것까지는 감수하자.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곧바로 재정이 확 들어올 테니까 그때 곧바로 이제 재정이 들어서 끌어올릴 테니까 일단 자산 가격이나 잡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커머더티인데 이 G8하고 G7을 대표하는 게 G7을 대표하는 것은 주가인 것 같아요. 산업화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이 G8 1차 상품이 중요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은 이 커머더티입니다. 근데 보시면 두 개는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영국이 지배하던 시기는 영국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나라에 농장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착취했죠. 자원을 다 착취했고. 근데 지금은 식민지 체제가 아니다. 자원 생산하는 국가들을 착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테슬라만 되는 게 아니고 테슬라도 되려고 그러면 자원이 있어야지. 테슬라가 자원 없이 발전소 없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전기차가 어떻게 되겠냐. 장기적으로 보면 얘들은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70년대 오션 자원이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죠.
그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원 생산하는 국가들도 이 산업화된 나라들이 먹고 살아야지 자기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가 일반적으로 치고 가다 보면 보시다시피 20년 동안 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이 열심히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고. 근데 많이 갔죠. 많이 가고 난 다음에 산업화된 국가들이 10년 쉬는 동안에 브릭스 이런 걸 하면서 또 자원 가격이 급등했죠. 지난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그러면서 자원 가격이 또 10년 쉬는 동안에 성장주 그러면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 제가 그때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아니 테슬라 그 가는 30불 유가 한 드럼통에 30불 오케이. 근데 어느 날 테슬라가 뭐 100배 올랐대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 한 주 가지고 너희들은 기존에 비해서 100배 열심히 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 테슬라 좋다고 치고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그거 한 주를 위해서 100배 일을 해야 돼. 가격 체계가 다시 바꾸자. 예전에 미국이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남북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거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거는 돈 문제예요. 남부는 변화 생산합니다. 농산물 생산하죠. 그걸로 돈 벌어봤자 1년에 늘어나는 돈은 이만큼. 이게 알잖아요. 집하고 콜라가 집값을 해서 인정만 은행 시스템이라. 박성현님 인성은 됐습니다. 농산물은 맨날 요만큼씩 나와요. 시가 폭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집값은 한 번씩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무역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공장들은 폭발적인 생산의 증가를 하고, 북부는 돈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남부는 맨날 거기서. 똑같은 돈이거든요. 문제는 다른 돈입니다. 똑같은 달러를 갖고 북부 애들이 와서, 남부에 와서 낙사고, 넓혀가는 거 보고 있으면, 남부 사람들이 안에 쉽게 여기를 놨어. 그래서 남부가 독립하면서 돈도 화폐도 독립했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똑같은 달러인데 테슬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저거들끼리 돈을 많이 치고 우리를 노래치 70분 동안 푸틴이 이야기한 게 요금입니다. 미국은 지금만 1등신이 우리를 노래치고 이게 이제 왜 그게 되느냐 친민지가 아니라 달라와 자기들은 달라 그냥 아무튼 이렇게 여기는 유가는 안 올라가는 그래서 푸틴이 하고 있는 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급을 한번 가장 너희들이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 괴리가 너무 심각하게 났던 거죠. 그래서 저 괴리를 다시 균형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5년에 시리아 점령해놓고 요 판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자원 가격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산업화된 나라들하고 경쟁하는 핵심은 어디냐? 달러화를 안 쓴다 또는 달러를 쓰면 우리 것도 테슬라보다 우리가 테슬라 그거 어차피 기름 없으면 떨어나는 거잖아. 대체 에너지 이런 애들이 맨날 대체로 해서 주머니 말로만 거를 하는 거죠. 이건 7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에 그 이야기 있습니다. 대체로 뭐 대체 에너지 열심히 개발해보세요. 근데 당신들은 말로만 거를 결국 우리 거 안 쓰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거는 우리가 너희들 흔들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세상은 균형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자원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지금 1리터 넣을 때마다 기존에 비해서 700원씩 더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지. 지금 이제 일진이 미국만 있다가 미국 망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진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진이 이쪽도 챙겨줘야 되고 저쪽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세상은 남쪽 다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저희 우리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주시는 얘기가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생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이 맞죠? 네. 왔다 갔다 해서 푸틴 대통령이 한 70분 동안 연설하신 내용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계속 그걸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들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중재의 룰입니다. 9시까지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은 36분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까지 토의하고 한 4분 정도 정리반영한 다음에 공부시 땡땡에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주실 분들 자유롭게 토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쪽들 잘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랜만에 직접 현장에 있으니까 좀 좋고 영광입니다. 달러 환율, 달러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환율은 정책이거든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일본 엔화가 비약세이니까 일본이 이 기회에 제조업을 한번 공식해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재경비 제조업으로 올라가려면 엔화 약세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야죠. 원화가 그러니까 금리 차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고 정책입니다. 미국은 이럴 때 패권 경쟁이 붙으면 미국은 금리와 환율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였는데 고금리 정책과 달러와 강세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나라들은 달러와 연속에 현저하게 악화되고 자기 편이 아닌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워낙 강력하게 세력이 뭉치고 있어서 달러와 강세 정책, 그다음에 고금리 정책 일방적으로 썼을 경우에 과거처럼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는 문제가. 그래서 이 미국 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논쟁 중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부터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잘못하면 달러 이코노미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저쪽에 세력을 강력하게 형성했는데 그럼 우리가 강력한 고금리 정책과 달러와 대세 정책을 쓰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떨어져 나가고 달러 안 쓸 거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그 문제 측면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뭐 단기적으로 미국이 자산법을 끊는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가혹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고 나면 그러면 옛날처럼 계속 이제 고금리 정책과 달러와 강세 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또 유화 정책을 쓰겠죠. 자기 계속 달러 쓰세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금리 많이 안 요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달러와 강세는 상당히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몇 개월에서 1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본은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군비 체제로 다시 가겠다는 생각 때문에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제조업체들한테 심어주고 싶어요. 유럽은 지금 환율에 이제 신경 쓸 계획이 전혀 없는 단계인 거고 우리는 물가 문제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싶어 해요. 이게 참 개입해서 환율을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뭔가 다르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 금리 정책이든 뭐 이런저런 외교 안보 쪽이든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그래서 이 기조라고 한다면 달러와 강세 방식을 진행될 때까지 환율은 좀 내버려둬야 1,300원대 이런 같이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달러와 강세가 장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한 2, 3년 동안 일어날 거대한 경제 선생인 것 같아요.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반이 출간이 됐는데 패권 국가대 이 변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미국의 오늘 뭐 우리 김일구 상무님 말씀 주신 내용들이 그 토대에도 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서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조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써왔지만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기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기회의 재편의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모임이긴 하지만 중국만 똑 떼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30여 년간 미국 독주의 글로벌 밸류 체인들이 완성돼서 국가가 사실 WTO 체제 안에서 분업화가 이루어졌었다면 이제 그 밸류 체인들이 무너지고 두 개의 큰 얼라이언스가 대립하는 공생하는 이런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가 중국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 말씀 주신 G8 국가와 또 서방 G7 국가 간의 어떤 공생과 대립 관계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고 미래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꽤나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주셔서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